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메리 글래즈너의 진노의 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레노레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 이 집안 식구였던 것처럼 그녀의 상아와 같이 흰 피부가 드레스에 황홀한 붉은 빛을 받아 빛났다. 검은 머리에 비단같이 부드러운 광택이 윤기나는 계단 난간과 경쟁하듯 번뜩였다. 디트리와 엘레노레는 지난밤 실업자 청년연맹에 일어났던 충격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런 일들이 독일 땅에서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디트리에게 닥칠 위험이었다. 디트리가 엘레노레 옆에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지금의 교회는 죽은 상태라고 클라우스 형이 말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엘레노레는 그렇게 물으며 디트리를 유심히 살폈다. 글쎄, 가끔씩 이미 때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 교회가 현재로서는 그냥 전쟁을 위한 군사작전에만 쓸모 있는 것 같아서. 특히 히틀러에게 매도되어 그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때는 더더욱 말이야. 야코비 목사님도 너와 똑같은 생각이야. 최근에 너랑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고무적인 일이야. 대부분의 목사들은 기다려보자는 식인데 말이야. 야코비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뵈어야겠어. 언제든지 들러. 목사님도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엘레노레에게 프리드리크스하인 지역에 있는 목사 자리에 대해 설명해야 할까? 지금은 안 돼. 디트리는 고민이 되었다. 디트리가 화제를 바꿨다. 야코비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건 어때? 좋아. 야코비 목사님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으셔. 엘레노레가 몸담고 있는 카이저 빌레름 기념교회는 디트리에게는 어쩐지 거만하고 콧대가 센 느낌을 줬다. 하지만 엘레노레는 젊은 여성으로서 베를린 교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큰 교회의 여자 부목사임을 무척 뿌듯해했다. 엘레노레가 말했다. 네 덕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신학을 공부한 것부터가 다 네 격려 덕분이었어. 아마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대화 중에도 디트리의 머릿속에는 프리드리크스하인 교회의 생각뿐이었다. 그곳은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곳 교회를 맡게 된다면 제공되는 목사관도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엘레노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네가 보이지 않아서 한참 찾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나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방에 혼자 있었어. 왜? 아픈 거야? 아니,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내 성향의 일부이기도 하잖아. 디트리가 빙긋이 웃었다. 또 그 점을 건드렸구나. 미안해. 네가 안 보여서 그냥 놀랐을 뿐이야. 됐어, 괜찮아. 디트리는 엘레노레의 손을 붙잡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내면의 고독의 상처, 믿음에 대한 고통스러운 투쟁, 자신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미워할 정도까지 파고드는 회의적인 생각들.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엉뚱한 질문이었다. 파울 게르하르트 자선단체에서 예배를 인도했다면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참 좋았어. 단지 병원이나 학교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들만을 상대로 설교한다는 게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어. 오, 그 점이 마음에 걸리다니. 너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혹 남자 목사들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디티레이는 웃으며 물었다. 아니야, 이 멍청한 남자야. 너도 역시 다른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지만 설교 후 성찬식 때 여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고 남자 목사들만 포도주와 빵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우습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너무 진보적인지도 몰라. 여 목사로서 받는 제약들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 디트리, 너는 도무지 내 편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엘레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야? 물론. 엘레노레는 손으로 턱을 받치고 디트리를 미심쩍은 듯 바라보았다. 그래, 언젠가는. 하지만 한없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 엘레노레의 마음을 아는 디트리는 자신 없는 눈길을 옆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래도 너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일요일에는 설교를 하잖아. 나는 잘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이제 곧 달라지겠지만 부활절부터 아마 단독 교회를 섬기게 될 것 같아. 그녀가 놀란 듯 쳐다보았다. 금시초문인데? 전에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랬지. 하지만 그 사이 생각을 바꾼 줄 알았는데. 아니야, 마음에 드는 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 이제 찾은 거야? 찾긴 찾았는데 아직은 그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어. 너에 대해서? 그럼 벌써 거기 가서 소개를 했다는 거야? 설교도 하고? 응, 네가 베델에 가 있었던 지난 일요일에. 그런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녀의 눈에 실망이 역력했다. 그런 자리가 네 마음에 들지 자신이 없었어. 왜 그렇게 말해? 프리드리크사인 빈민촌교회거든. 디트리는 얼른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프리드리크사인 빈민촌? 그녀가 확인하듯 다시 물었다. 디트리가 물었다. 그렇게 놀라워?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이 너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지난 학기를 보더라도 정말 잘 해냈잖아. 그리고 베를린 공과대학 교목 자리도 그것도 목회 사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런데 대학의 교목 자리는 한쪽으로만 깊이 파고드는 한정된 면이 있어서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 디트리가 어깨를 움츠리며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니야.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면 빈민촌교회가 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를 두고 누구를 초빙하니? 당연히 네가 적임자지. 엘레노레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다. 엘레노레가 물었다. 왜 꼭 그런 곳에서 사역해야만 하는 거야? 네 솔직한 마음을 알고 싶어. 디트리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이지. 하지만 네가 그곳 주민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을까?
실은 그곳 빈민 노동자들과 같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진심이야. 내 말이 먹혀들어가 복음을 전달하려면 나는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고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의 출생, 우리의 염치 없고 뻔뻔스런 편안함들을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디트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겠어? 엘레노레는 디트리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글쎄,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마 네 말이 맞을 거야. 단지 내가 바라기는. 디트리는 엘레노레의 이어질 말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대답을 채근했다. 네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기는 남자들이 여성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거지. 엘레노레가 격해졌다. 엘레노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엘레노레는 잠시 주저하더니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실은 그 이야기를 미리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이 결정된 후가 아니라 결정되기 전에 말이야. 엘레노레는 그 길로 현관복도로 내려갔다. 마침 손님들도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무리 속에 섞여 뒤를 돌아 다시 한번 디트리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상관없어. 엘레노레, 아직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잖아.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빌었다. 엘레노레는 검은 양모로 된 모자를 쓰고 턱 아래로 끈을 메었다. 잘 있어, 디트리. 잘 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디트리는 비참하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 있었다. 내일 설교가 있지? 그녀가 나가면서 물었다. 응, 삼위일체 교회에서. 힌덴부르크 대통령도 참석하는 거야? 디트리의 어조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다. 몰라, 그럴 수도 있어. 너를 기억하고 기도할게. 잘 자. 엘레노레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열린 창문 앞에 서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다. 신선했다. 반달이 정원을 어스름하게 비추었다. 창문을 닫고 안락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반쯤 피우다만 여송연을 다시 더듬어 찾았다. 그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좋아,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끊어야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항상 어떤 일이 결정된 후가 아니라 결정되기 전이라. 엘레노레가 한 말의 의미가 뭘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제까지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는 그녀가 오늘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담뱃재를 털면서 밤하늘을 쳐다봤다. 엘레노레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디트리는 20이고 그녀는 17이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부목사로 한참 바빴던 때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한결같았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이후
푸른 달빛 아래 매혹적인 봄밤이 익어갈 때 두 사람은 베란다의 아치 밑에 서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되다니 무척 행복해. 엘레노레는 마음을 사로잡듯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디트리, 내가 보고 싶었어?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잖아. 사랑해, 엘레노레.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나왔다. 강렬한 사랑으로 그녀의 희고 부드러운 손을 붙잡아 자기 입술로 갖다 댔다.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그녀의 눈빛. 그가 그녀를 가만히 안았을 때 그녀의 날씬한 허리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그녀 입술의 약속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왈츠 음악 소리를 들으며 두 연인은 진정으로 행복에 잠겼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가갈 때 음악과 춤은 하나가 되었다. 상상과 비밀, 꿈들, 예기치 못했던 감정들을 일으킨 그를 혼란스럽게 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음악의 리듬 안에 다 나타났다. 조심스레 자제하듯 그는 엘레노레를 놓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디트리는 그날 밤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눈 가득 반짝이던 행복감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사이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정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양가 부모들은 보수적이고 분명한 도덕관으로 20세 전에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다른 길을 찾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1931년 여름 디트리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그들 사이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이 흐르고 있었다. 디트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엘레노레가 기념교회 게르하르트 야코비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되어갔다. 디트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불을 켜고 내일 할 설교문이 놓여있는 책상으로 갔다. 히틀러 정권 이양 후 삼위일체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 힌덴부르크 옛 대통령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면 디트리는 설교문을 일주일 내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교문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구약 성경의 기드온, 두려움과 의심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 단순하고 저항적인 사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신학 공부를 하려는 그의 소원도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다. 진짜 동기는 자기보다 뛰어난 형 클라우스를 따라잡기 위해서였다. 디트리는 뛰어난 형의 그늘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 클라우스의 작은 동생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모든 것은 달라졌다. 디트리는 사사 기드온이 소유했던 믿음을 배우기를 진정으로 소원했다. 모든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마침내 예수님같이 디트리는 설교 원고를 덮었다. 아마도 교인들에게서 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창이 되십니다. 1000개의 무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연약할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촌형 후고 백작이 머리에 떠오르자 얼굴에 이유 모를 미소가 번졌다. 교회는 이런 설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직장인들, 학생들, 관리들, 일반 시민들은 그의 설교가 독일을 몰아가고 있는 저 불안한 상황을 1mm라도 바꿀 수 있을는지 지옥에서 올라온 뱀 같은 질문이 고개를 쳐들고 그를 괴롭혔다. 디트리히도 완강하게 그 질문에 대항했다.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설교를 분명하게 왜곡함이 없이 전해야 한다. 그것만이 내 일이고 다음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된다. 프리드리스 하인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디트리히가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투표 결과가 적힌 편지가 와 있었다. 파졸드 목사님 27표, 보네퍼 목사님 25표, 파졸드 목사님이 뽑혔습니다. 번잡한 퀘닉스 알레거리를 건너 옛 모교 그루네발트 김나지움을 꺾어 들어와서는 테니스 선수팀들은 헤어졌다. 디트리히와 형 클라우스, 형수 에미는 방헤나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에미의 오빠 유스투스 델브릭과 친구들은 시내 쪽으로 걸어갔다. 디트리히의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다. 디트리히는 친구 프란츠 힐데브란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프란츠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날 나치가 모든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시내의 큰 상점을 운영하는 프란츠의 숙부는 곧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방헤나임 거리에는 크고 웅장한 저택들이 즐비했다. 집 번호 14. 그들은 작은 돌들로 포장된 길을 건너 차양으로 가려진 길가 집안의 입구로 걸어갔다. 프란츠는 이미 도착해 아버지가 진료하는 환자 대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구겨진 한 치수 더 큰 어두운 청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디트리히가 형과 형수에게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눈을 깜빡거리고는 프란츠에게 다가가 점잖게 인사를 했다. 손님 참 안 됐습니다. 칼 보네퍼 박사님은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셨는데 듣지 못하셨습니까? 프란츠가 책에서 눈을 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저런 모르셨군요. 제가 당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디트리히는 서류철 한 개를 끄집어냈다. 제 형과 형수가 진료 상담에 같이 있는 것이 방해가 되지는 않겠지요? 형은 유능한 변호사랍니다. 아, 정말요? 상황을 아로챘다는 듯 프란츠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렇다면 더욱이 당신 형이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곧 변호사 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디트리히가 서류철을 펴고 가짜 병력을 꾸며 읽기 시작했다. 증세가 심각하군요. 생명에다. 시력이 아주 나빠 피카소 그림을 렘브란트 그림과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군요. 그 대신 청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놀랍게도 돌팔이 의사를 목소리만 듣고도 가려내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큰일 났구먼. 몸이. 어이쿠, 우리 더 이상 이야기도 하지 맙시다. 운동이란 운동은 일체 거부하고 대신 코를 체계만 받고 사는군요. 당신이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50세가 되면 내리막길을 가게 될 거요. 아니 어쩌면 40대부터 그럴 수도 있어. 내리막길을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 프란츠가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예를 들면 산 아래 있게 되는 것 말이요. 디트리히가 클라우스 알미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봤지? 이게 바로 꽉 막힌 사고에서 나오는 차가운 이성의 한 해야. 이자는 산 저편에서 내려오는 길만 아니라 내려와 숲속에서도 길을 잃었다는 거야. 정신이 나가버렸어.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심각한 일이지. 무엇보다 그의 독서량을 생각해봐. 도대체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며 무엇을 배우느냐 말이야. 실제로 이자는 유별나게도 무식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비스마르크가 언제 태어났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할 걸 아마? 1815년 4월 1일에 비스마르크가 태어났지. 프란츠가 즉시 대답했다. 내 말이 맞지? 게다가 더 심한 증세는 대단히 무례하다는 거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말이야. 디트리히가 재밌다는 듯 웃어댔다. 1815년 4월 1일. 하지만 프란츠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어이쿠, 고집도 대단해요. 저런 환자들은 불치요 불치. 한번 고집을 피우면 꺾을 수도 없어요.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프란츠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 낭비야. 그러고는 디트리히가 클라우스와 에미를 쳐다보며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것은 심각한... 비스마르크는 1815년 4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프란츠도 강경했다. 좋아 좋아, 속는 셈 치고 확인해 주지.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면 난폭하게 되기 일쑤거든. 디트리히는 창문 밑에 있는 책장으로 가더니 B라는 알파벳이 적힌 백과사전을 꺼내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비스마르크 오토 정치가 그리고 첫 독일 제국의 수상. 1815년 4월 1일 출생. 크게 읽어보시죠. 프란츠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완전히 우연이고 당신이 행운을 잡은 거요. 이것도 당신 병의 한 증세예요. 당신 같은 환자들은 뛰어난 6번째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디트리히가 사전을 덮으며 말했다. 참다 못한 에미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말리고 나섰다. 이제 그만 디트리히, 내가 약속한 멋있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씻어야 하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프란츠, 거실이 편안하지 않겠니? 아니, 그냥 여기 있을게요. 거실보다 환자 대기실이 나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고 말고. 디트리히가 힘주어 말하며 웃으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디트리히는 오후에 프란츠와 함께 게르하르트 야코비 목사에게 가고 싶었다. 그곳에서 최근에 스스로 젊은 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목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들 개혁자들은 독일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히틀러 지지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나치의 선전 도구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 개혁자들은 프란츠와 같은 인물을 필요로 했다. 디트리히는 프란츠가 지난 연말에 근무할 수 있는 교회를 얻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시기심이 생겼다. 24세의 유능한 젊은 목회자인 프란츠 힐데브란트 목사의 부모님은 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유대인인 그의 어머니는 프란츠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고 대학 교수인 프란츠의 부친은 영적인 일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디트리는 자기 부친도 그런 것에 흥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적어도 칼 박사는 한두 번 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곤 했으니까. 밑에서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났다. 디트리는 급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래로 내려갔다. 복도에는 구운 햄 냄새가 가득했다. 마음씨 좋은 요리사인 루테 아주머니, 디트리가 6살 때부터 지금껏 함께 지내는 아주머니는 그녀의 맛있는 요리 가운데 몇 가지를 내놓았다. 점심 식사는 아주 훌륭했다. 까다로운 형 클라우스도 결코 흠잡을 수 없는 식사였다. 오렌지 소스를 끼얹은 레버 퓨레와 차게 익힌 오이 냉국, 디트리는 신선한 버터를 바른 두껍고 부드러운 아스파라거스와 햄이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다. 식탁에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다.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을 읽었단다. 에미, 너도 읽었냐? 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치가 유대인 상점의 단골들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클라우스가 씁쓸하게 말했다. 돌격대원들이 온 시내에 퍼져 진을 치고 있어요. 아무도 돌격대원들에게 대항하지는 못할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야, 수치스러워. 할머니는 분노했다. 작지만 촛대처럼 꼿꼿이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입술은 젊은 여인의 입술처럼 힘이 있었다. 다만 뺨과 이마에 깊이 파인 주름이 그녀의 나이를 말해줄 뿐이었다. 프란츠, 자네 어머니가 상당히 고생이 많지. 자네 숙부 상점도 다른 유대인 상점들처럼 곤란에 처해 있으니. 네 할머니. 어머니와 숙부께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전해주겠나? 그리고 정말 우리 국가의 처사에 대해 내가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프란츠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할머님, 할머님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할머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숙부께 전하겠습니다. 디트리와 프란츠는 전차에서 내려 기념교회로 걸어갔다. 프란츠에게 엘레노레가 그곳에 참석한다고 말하자 프란츠도 따라 나섰다. 착한 녀석. 프란츠는 금방 태어난 아기같이 그렇게 순진했다. 디트리에 대한 신실함도 그의 정직함같이 변함없었다. 디트리가 프리드리크스하인 지역 사역 때문에 고민할 때 적극적으로 격려해준 친구이다. 혹 빈민 목회가 실패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해가 될 게 없다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붉고 검은 나치의 철십자 휘장이 거리 곳곳에 휘날리고 있었다. 가정집 창에도 걸려있고 어떤 휘장들은 휘장대에 깃발로 걸려있기도 했다. 사무실에 미리 와 있던 엘레노레가 밝은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시간이 남아서 디트리는 엘레노레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갈색 유니폼의 돌격대원 무리가 유대인 상점들 앞에서 검열을 하고 있었다. 창문과 문에는 유대인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에 멈춰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갔다. 물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프란츠의 얼굴이 분노로 차 있었다. 베를린의 가장 크고 이름 있는 카데베 백화점에도 창문마다 유대인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고 유대인 상점 불매 문구들도 붙어 있었다. 디트리는 이 백화점이 유대인 소유라는 것을 미처 잊고 있었다. 그런데 백화점 넓은 입구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격대원들에 둘러싸여 싸우고 있었다. 디트리, 너희 할머니 아니야? 엘레노레가 속삭였다. 디트리는 눈을 의심했다. 안경을 바싹 당겼다. 두 다리가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프란츠가 먼저 달려가려고 했다. 그때 디트리가 막았다. 가만히 있어. 간섭해서는 안 돼. 할머니가 무척 미안할 거야. 저놈들도 노인을 해치지는 않을 거야. 어머, 할머니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계셔. 엘레노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돌격 대원들 앞을 당당히 걸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다. 디트리의 걱정은 어느새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저쪽 창문 있는 데서 기다릴까? 디트리가 말했다. 20분 정도 지나자 아담하고 우아한 할머니 한 분이 당당하게 백화점을 걸어 나왔다. 모자를 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돌격대원들을 본척만척하며 앞을 지나갔다. 한 손에는 물건을 담은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세 사람은 할머니를 쫓아갔다. 안녕하세요. 프란츠가 먼저 인사했다. 물건을 제가 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간 할머니는 돌격대원이라도 만난 듯 얼어붙었다. 프란츠인 것을 알고 나서야 날카로운 표정이 당혹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러고는 소리내어 크게 웃으셨다. 프란츠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할머니가 새 청년을 거느리고 다시 백화점 앞으로 행진해 갔다. 입구에 서 있던 돌격대원들은 조금 전 그 할머니가 이제 동반자들까지 몰고 오는 것을 보고는 슬며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렸다. 그들은 백화점을 지나 노란 천막으로 지붕이 쳐 있는 카페에 와서 케이크와 커피를 마시며 축하연을 가졌다. 할머니는 냅킨을 조심스럽게 블라우스 위에 놓고 커피를 품위 있게 마셨다.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구나. 이스라엘 백화점과 자네 숙부 상점에도 갔다 왔네, 프란츠. 돌격 대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벌써부터 궁금했던 엘레노레가 물었다. 항상 이용하던 백화점을 지금 와서 갈 수 없다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오라고 했지. 내 생애의 제일 멋진 쇼핑이었을 게다. 할머니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말했다. 디트리가 계산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촌형 후고 폰 데어루츠 부부가 카페에 들어섰다. 가족음악회 이후 2달 만이었다. 디트리는 맞부딪히기가 싫었다. 디트리가 할머니에게 조심하라는 눈빛을 던졌다. 언제나 여왕처럼 당당한 할머니는 당황하는 후고 부부를 바라보았다. 후고 형의 예의 바른 가정교육이 실력을 발휘했다. 할머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머니가 차갑게 내미는 손을 잡았다. 엘레노레와도 자연스레 악수했다. 프란츠는 할머니가 한 것처럼 배척하는 몸짓으로 손을 내밀고 동시에 디트리와 함께 일어났다. 할머니는 사무적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야겠구나.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면 안 되지. 방금 나의 아주 멋진 쇼핑에 대해 축하회를 가졌거든.
오늘처럼 한꺼번에 많은 상점들을 둘러본 적은 거의 없었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대인 상점들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스라엘 백화점, 베르트하임, 웨스턴 백화점, 가게, 상점. 할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후고와 그의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며 힘주어 말했다. 각 상점마다 들러서 조금씩 샀어. 할머니가 핸드백을 팔에 걸고는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프란츠가 얼른 할머니의 묵직한 쇼핑 가방들을 받아들었다. 디트리와 엘레노레도 일어났다. 좋은 시간 보내게.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며 카페를 나왔다. 후고 백작은 말문이 막힌 듯 꼼짝도 않고 서서는 사라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개혁자들 모임에는 10명의 목사가 모였다. 참 고무적인 일이었다. 모두들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에 흥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초점은 나치 정부에 협조하는 소위 독일적 교인들에 관한 대항 조치가 반드시 기존 교회 체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었다. 개혁적인 교회와 루터교회, 나머지 연합교회 등 총 28개의 개신교 교구들은 제각기 자체 교구위원회와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디트리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교구인 구 프로이센 유니온 고교에 속해 있었다. 젊은 개혁자들은 산만한 개개 교구 중심의 교회 지도체제를 먼저 하나의 통일된 중앙 지도체제로 정립하기 위해 교구 회원들을 설득하고 동지들을 모으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히틀러의 갑작스런 새로운 법령 발표로 이 일은 없었던 일처럼 묻혀버리게 되었다. 히틀러가 유대인과 유대인 혈통을 가진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에 대한 새 규정이라는 법령을 긴급 통과시키고 공표했던 것이다. 사비네, 디트리는 쌍둥이 여동생이 떠올랐다. 사비네의 남편 게르트 라이프홀츠는 독일 최고의 헌법학자 중 하나요. 괴팅겐 대학 법대 교수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있나.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다. 그뿐 아니다. 베들린 대학 동료들, 그 중에서도 우수한 교수들은 모두 유대인이다. 다만 아리안 종족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직위를 박탈하고 파면한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가? 이런 억지스런 아리안 법령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단 말인가? 히틀러가 제국의회에서 아리안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프란츠 힐데브란트도 풀이 죽은 채 곧 물러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어. 교회 내에서까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적용되게 두고 볼 수 없어. 디트리가 강경한 어조로 항의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 문제야. 독일적 교인들은 아리안 법령이 공표되기 전부터 그런 주장들을 했어. 리츠 목사도 매수되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직접 내 귀로 들었다고. 다른 피가 섞인 자들이 독일 설교 강당에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을 거라고. 프란츠가 무력하게 말하며 비통한 눈빛을 던졌다. 두 번째 젊은 개혁자들 모임에는 지난번보다 2배 정도 더 모였다.
이들 모두가 이런 법령에 대해 자기와 같은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으리라. 야코비 목사의 인도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디트리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사무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큰 체구의 야코비 목사가 멋진 인사말과 함께 이야기를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에 매료되었다. 교회 내에 확장되고 있는 독일적 교인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로 말머리를 열었다. 또 새로운 단일 개신교 총회장을 뽑고 하나의 지도력 아래 통합시키기 위해 5월에 교회 지도자 협회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야코비 목사는 토론을 제안하며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 디트리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아리안 법령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드비 슈미트 목사가 힘을 주며 반박했다. 교회가 정치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될 때는 무엇보다 이번 경우에는 한 민족 전체가 인종차별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에게 권위의 한계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디트리가 항의했다. 아니요, 슈미트 목사 말이 옳소.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한쪽 팔을 잃어버린 건장한 체구의 칼 존모 목사가 거들었다. 디트리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으나 자제하고 이어서 차분하게 질문했다. 국가가 이 법령을 교회 내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압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아리안 혈통이 아닌 목사들을 파면 조치할 겁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폐 여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자 존모 목사가 뼈있는 말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소. 하지만 당신은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책을 시도하는 거요. 디트리가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런 독단적인 이단 교리에 대해 침묵하고만 있을 겁니까? 존모 목사가 불쾌하다는 듯 두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독단적인 이단 교리? 너무 심한 표현 아니요? 디트리는 아랑곳 없이 기염을 토했다. 유대인에 관련된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미친 사람이 모는 자동차 바퀴 아래 깔려 다친 자들을 싸매고 치료할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달려들어 여전히 돌고 있는 차바퀴에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건 교회의 책임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소리요. 야코비 목사가 끼어들었다. 난해한 주제입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간에 일단 그 안건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네포 목사 허락한다면 그 주제에 대해 당신의 강연을 한번 듣기로 하지요. 모든 참석자들이 수긍했다. 다만 슈미트 목사와 존모 목사는 자기들은 빠지겠다며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다. 쌍둥이 누이 사비네 부부가 두 조카를 데리고 괴팅겐에서 친정 베를린으로 왔다. 심장병을 앓던 시아버지가 위독했다. 게레트는 아버님 병상을 지키러 가고 사비네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친정에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그것도 대학에서 말이야. 사비네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쌍둥이 형제인 디트리와 사비네 둘이 어렸을 때 사비네는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나 디트리를 찾아와 털어놓았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금발머리의 디트리는 그녀에게 항상 우상이며 보호자였다. 아범이 아직 해직된 것은 아니고? 어머니가 물었다. 네, 아직은. 사비네는 안절부절 못했다. 남편과 학장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남편 라이프 훌츠 교수가 이번 학기에 새로 준비된 20세기의 국가 형태 강의를 나치 정당이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학장의 경고와 함께 강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압력이 들어온 것이다. 지난 월요일 첫 강의가 시작되던 날 나치 당원들이 복도에 잠복해 있기도 하고 네댓 명은 마치 게르트를 갑자기 덮칠 듯이 덤비는 척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움찔 놀라는 모습을 보며 비웃으며 폭소를 터뜨리고 학장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냐? 아버지의 음성에 노여움이 가득했다. 초지일관 묵묵부답이에요. 세상에 겁쟁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지난 월요일에는 게르트가 말리는데도 강의에 같이 따라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치들이 학생들 강의실 출입을 막고 있었죠. 상점뿐만 아니라 대학 강의실에도 보이콧을. 그래요. 검은 장화에 흉측스런 나치 철십자 완장을 달고 강의실 칠판에 낙서를 칙칙하고 있더라고요. 얘야,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딸을 위로하며 진정시키려고 했다. 엄마, 그러려고 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사비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불을 내뿜듯 격앙되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강의에 오거든요. 게르트는 단 한 명이라도 오는 이상 강의를 중단하지 않겠대요. 외국으로 일단 피하자고 제가 조르고 있어요. 정말 떠나야겠어요. 이 미친 듯한 아수라장에서 빠져나가야겠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게르트는 뭐라더냐. 아버지의 말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서둘러 판단하기를 원치 않아요. 외국에 간다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제야 디트리는 사비네가 말하는 외국이 영국이나 미국임을 알았다. 남편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견디자고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맞아, 언제 그런 때가 올는지 알 수 없어. 디트리가 맞장구를 쳤다. 다음 날 게르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동생 내외는 디트리에게 장례식 설교를 부탁했다. 그런데 디트리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교회법은 세례 교인이 아닌 유대인을 위한 장례식 집례를 거부했다. 게르트의 형제 자매가 세례를 받은 루터 교인들이라 해도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고인이 유대인 회당을 다닌 것도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디트리 개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통 교회법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히틀러의 새로운 유대인 법령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는 사비네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으로 잔인한 짓이었다. 진심으로 장례식을 집례하고 싶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디트리가 말끝을 흐리자 사비네가 물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캐캐묵은 낡은 교회법 때문에 말이야. 하지만 별 문제 없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매제 게르하르트. 어떻게 그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디트리는 자신의 소심함에 분노가 울컥 치솟았다. 별일 아니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디트리는 프란츠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프란츠도 교회법이 전혀 근거 없다는 데에 같은 생각이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프란츠가 입을 열었다. 목사 가운을 입지 말고 그냥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설교를 하게. 그건 곤란하네. 목사가 아닌 신분으로 상주들에게 교회의 위로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럴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 프란츠가 또 제안했다. 자네 상관인 데오토르 헤켈 목사님과 의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어쩌면 그가 답을 줄 수도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우리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물어봐서 손해볼 건 없잖아. 디트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교회 헌법에 관해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행하기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생각을 더 해봐야겠네. 헤켈 목사를 찾아갔지만 그 역시 교회 감독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디트리가 교회 헌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결국 장례식 집례는 사촌이 짧은 인사로 대신했고 게르하르트 부친이 좋아하던 괴테와 프란츠 베르펠의 시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음악이 연주되고 시가 낭독되는 동안 디트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관을 묻고 가족들이 묘지에 있는 예배당을 떠날 때 혼자 예배당 바닥만 보고 있었다. 사비네가 지나갔다. 한스가 프란츠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할머니가 유대인인 것이 알려지면 내일 당장 자리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다행히 우리 할머니는 헝가리에 계시거든. 프란츠 독일에 머무는 한 우리가 유대인 혈통이라는 걸 속여야 하는 거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는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왔어. 나치 돌격 때에 이 자리를 빼앗기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한스가 잔뜩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나치 제국은 오래 못 가. 외부에서 불가능한 것을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지 누가 알아? 내가 정신만 똑똑히 차리고 있다면. 디트리가 한마디 했다. 그렇지만 매형, 사람이 바른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겠지요? 그때 크리스텔이 디트리에게 불쑥 말했다. 네가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서 참 유감이었어. 사비네 부부는 교회 어른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교회법들은 너무 근거 없는 억지야. 디트리는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크리스텔은 터진 분물처럼 쏟아냈다. 게르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바로 그날 우편으로 베를린 시의회 의원직 파면 통보를 받았어. 디트리는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 어른이 편안히 눈을 감으셔야 했는데. 게다가 같은 날 게르트의 동생은 판사직에서 해임되고 사비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디트리가 풀이 주고 대꾸했다. 그날 밤 라디오로 중계되는 아르투르 슈나벨의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해 본헤퍼 식구들이 모였다. 7번의 연주회 동안 30개의 베토벤 곡을 연주했다. 이번에 들려주는 것은 그의 4번째 연주회였다. 연주회가 끝나자마자 아나운서가 짤막하고 급하게 안내 방송을 했다. 순수 독일 음악과 순수 독일 음악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연주회는
슈나벨 씨의 마지막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연실색한 채 말을 잃었다. 아르투르 슈나벨, 근세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다. 디트리가 사비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상황을 아주 태연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마지막 연주는 베토벤의 고별 소나타로 더 유명한 작품 81번이었다. 감사합니다.